20번. 소득세 문제인데,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납세의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거주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과세기한은 1월 1일부터 출고한 날까지로 한다. 맞는 얘기죠. 1월 1일부터 출고한 날까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83일 이상 거소를 주지 않더라도요, 183일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국내 주소를 가진 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내국 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직접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하러 본다. 이거 2020년도 문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내국 법인과 거주자의 국외 사업장은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이든 거주자의 국외 사업장이든 파견된 임직원은 아무리 외국에 오래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러 봐요. 근데 해외 현지 법인은 내가 출자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출자를 해야 되는데 거주자는 안 되고요. 내국 법인의 경우에만 해외 현지 법인에 직간접적으로 100%를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의 임직원을 파견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외국에 오래 있다 할지라도 거주하러 보는 겁니다. 50%만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에는 파견하는 임직원은 외국에 오래 있으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3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오라는데,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수지로 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맞는 얘기. 5번. 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5일 내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장한테 신고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21번 문제. 거주자 갑의 2021년도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자료다. 거주자 갑의 2021년도 원천지수세액과 종합소득 금액 중 금소득 금액은 각각 얼마냐.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자하고 배당 소득. 배당은 그로스업 대상과 대상이 아닌 걸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하자면, 부분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지수니까 종합과세가 되는 금융소득만 갖고 오면 되죠. 비과세나 무조건 분리과세는 가져올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소득도 무조건 종합과 조건부 종합만 갖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천지수세 바로 그냥 원천지수세까지도 같이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뭐 비교사항으로 뭐 정리할 게 있으면 또 정리 이렇게 하면 되죠. 구분에 이자 속인데 무조건 종합하고 조건부 종합만 있어요. 지금 비과세고 지금 무조건 분리과세는 존재하지 않고요. 조건부 종합에 1,500만 원이 있는데 이자가, 근데 그 중에 비영업대금이익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나머지는 정기예금이자래요. 그러면 비영업대금이익 500만 원이 있고, 그렇죠? 얘는 지금 조건부 종합이면 원천지수세율이 25%잖아요. 그래서 그 500만 원에 25% 하는 거니까, 그래서 125만 원이 원천지수세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기예금이자가 나머지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다 14%잖아요. 140만 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인데 무조건 종합이 비영업대금이익인데 원천지수가 안 된 거야. 그죠? 비영업대금이익이 또 있는데, 여기 있는 비영업대금이익 요거 500만 원은 무조건 종합이죠. 그죠? 근데 원천지수가 안 된 거야. 원천지수가 안 된 거니까 무조건 종합이 되고 원천지수세액은 없죠. 그 다음에 배당소득은 이제 그로스업 대상 700만 원이 일반적인 배당인데,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700만 원이 있고요.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이렇게 꼭 표시해야죠. 종합과세되는 금속 금액을 구하려면은 그로스업 대상인 배당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로스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거니까 14% 원천지수 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원천지수세액을 하면은 700만 원에 14%니까 98만 원이 원천지수세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거,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얘기죠.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고 표시할 필요 없고요. 원천지수는 다 14% 하는 겁니다. 300만 원을 14% 하는 거니까 42만 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법 국외배당 무조건 종합과세죠. 우리나라에서 원천지수가 안 된 거죠.
국내에서 온 신고가 안 된 거니까 무조건 종합. 그죠? 무조건 종합은 꼭 표시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만 금속 금액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종합과세는 꼭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합계 금액을 구했더니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하죠. 3,600만 원. 그리고 원천유세액도 여기 4개 합계내니까 405만 원. 자, 금속 금액을 이거 가지고 2천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이 금속 금액은 총수익 금액이 3,600만 원이고요. 그로서 금액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은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인 1,600만 원과 그로스업 대상인 여기 700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 700만 원이죠. 곱하기 11% 77만 원 3,677만 원이 금속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되는 금속 금액은 3,677만 원, 원천인수세액은 405만 원. 그죠? 405만 원, 3,617만 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인데 여기서 좀 쭉 넘어가 볼게요. 22번은 얘기했었죠. 이게 사업소득 금액 문제가 나오면 부동산 임대업 관련된 사업소득 금액은 도전해 보지만 부동산 임대업 관련 사업소득 금액이 아닌 일반 사업의 사업소득 금액은 소득 세무조정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법인세랑 헷갈려 가지고 완벽하게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은근히 많이 실수해서 틀립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스킵. 23번 문제 풀려고 했는데 앞에 법인세 외국납부세 공제를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도 좀 많고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도 스킵. 24번은 양도소득 금액 공부 일반적으로 안 하잖아요. 스킵. 쭉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서너 두 개 푼다니까요. 그래서 25번으로 쭉 온 겁니다. 양도소득까지도 스킵했으니까. 그래서 25번 문제. 주식회사 A에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21년도 소득내역의 일부다.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 금액 중에서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냐? 기타 소득을 제외한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은 15%다. 그죠? 자, 지역권 설정을 받은 공익사업 관련된 지역권 설정 대가 기타 소득 맞죠? 근데 기타 소득 맞는데 얘네들은 최소한 60%를 필요금비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필요금비가 더 작으니까 60%를 필요금비로 인정해 가지고 기타 소득 금액은 바로 여기다 적어볼까요? 기타 소득 금액은 200만 원에서 120만 원 빼는 거니까 80만 원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 한 학기 동안 출강을 하고 받은 시간 강사료가 지금 있어요. 이렇게 250만 원. 이거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입니다. 얘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아니에요. 얘는 근로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비신문에 기고하러 받은 원고료 이거는 일시적인 문해차자 소득 중에 하나죠. 최소한 60% 필요금비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죠? 실제 필요금비 없네요. 그러면 60% 빼가지고 기타 금액은 20만 원. 그죠?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가지고 수령하는 대가, 산업재산권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소득도 기타 소득인데 얘도 최소한 60%를 필요금비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350만 원 60%보다 150만 원 작으니까 60% 필요금비로 인정해서 빼게 되면은 그쵸? 그러면은 얘는 14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직무말명보상금 퇴직한 전 회사로부터 받은 거 그러면은 전 회사로부터 받은 거니까 퇴직 이후에 받은 거죠. 퇴직 이후에 받은 직무말명보상금은 기타 소득 맞습니다. 그러나 500만 원이 비과세니까 400만 원 받았으면은 과세되는 금액은 없죠. 비과세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이 주최하는 발명 경진대회에서 입상해서 받은 상금 어떤 이제 대회에 참가해서 받은 상금하고 부상은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데 이건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80%를 필요금비로 인정해 주는 거죠. 상금하고 부상 받는 거는 80% 필요금비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 실제 필요금비 없으면 80% 빼가지고요. 20%만 6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법인세법에 의해서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거 인정 기타 소득은 필요금비 의제되는 거 없죠. 그냥 1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온 거죠. 법령에 따른 위원회에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에요. 근데 그 위원이었는데 내가 수당을 받으면 얘네들은 기타 소득으로 가는데 기타 소득인데 다 비과세로. 기타 소득이 다 비과세로. 예전에는 근로소득이면서 비과세였는데 기타 소득으로 가면서 비과세로 바뀌었어요. 아무튼 비과세입니다.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이거 전부 다 합계 내면 되는 거니까 80만 원, 20만 원, 14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그렇죠? 합계 4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자, 26번 문제.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및 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내용을 보면 일단 1번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하고 그 외의 소득 구분해 가지고 계산서 제출하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2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원천 쟁세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배분한다. 그렇죠? 공동사업장을 한 명으로 보기 때문에 원천 기수도 한 번, 딱 그 공동사업장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 기수가 한 번만 되거든요. 그러면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배분한다. 맞습니다. 직계 좀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 좀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부당해상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그죠? 내가 아무리 부동산 임대업자라 할지라도요, 직계 좀비속에게 요건을 추가하면 되죠. 첫 번째 요건이 직계 좀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직계 좀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다면,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상으로 임대했으니까 내가 지금 대가를 받지 않았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특수관계자랑 거래해서 손해가 났지만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부계부를 적용하는데 얘가 틀렸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직계준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 직계준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다면 그거는 나의 또 다른 주택으로 본다니까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죠. 나의 또 다른 주택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서 임대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의 또 다른 주택이니까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4번하고 5번은 다 맞는 얘기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거주자 갑의 2021년도 자료다. 종합소득 공제액은 얼마냐? 종합소득 공제액. 일단은 인적 공제. 기본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들은 표시해 놓으면 돼요. 본인 무조건 되죠. 본인. 여성이지만 1900이 6천만 원이면은 그러면은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분유자 공제 어차피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돼요. 아무튼 본인 되고. 배우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수령한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가 지금 있는 거네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없는 거죠. 소득금액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비과세니까. 그러면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따지는데 없으니까 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 맞습니다. 부친 연령 요건을 쭉 했는데 일시적 강연으로 수령한 금액이래요. 특강료. 특강료는 일시적 인적 용역 제공 대가니까 60%를 필요비로 의제해 주거든요. 그러면 소득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소득금액이 60%를 빼는 거니까 40% 320만 원 소득금액이 3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금액 요건을 쭉 못했네요. 부친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죠. 모친은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800만 원이 있는데 읍면 단위에서 전통주를 제조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1200만 원까지라면 비과세. 1200만 원 넘어가면 전액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오로아 나싱이라고 했는데 800만 원이니까 다 비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거죠. 소득 없습니다. 과세되는 소득 없고요. 그리고 나이 요건 충족했고 되니까 모친은 기본공제 대상자 맞습니다. 장남과 장녀는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죠. 그래서 5명 기본공제 대상자 5명 한 명당 150만 원씩. 그래서 기본공제 75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일단 먼저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한부모 공제하고 분여자 공제인데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부모 공제 대상 아니고요. 얘기했죠. 분여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만 되는데 총 금액이 6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금액만 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를 뺀다 할지라도 한 4천 얼마 돼요. 근로소득 금액이. 그러니까 본인한테 해당되는 건 없고요. 그러면 본인을 포함한 5명한테 5명 중에서 경로 5대자나 장애인이 있는지 5명 중에는 부친은 어차피 아니니까 5명 중에는 경로 5대자가 없고요. 장애인만 하나 있네요. 이렇게. 장려. 추가공제는 그러면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인적 공제는 950만 원. 되는 거죠. 자, 인적 950만 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용료, 보행부담분. 그죠? 60만 원. 특별소득 공제죠. 보험료소득 공제 60만 원. 본인부담분.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 공제. 150만 원.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전부 다 계산하시면 여기 세 개를 합하면 950만 원, 60만 원, 150만 원. 그렇죠?
합하면 얼마입니까? 1160만 원? 그러니까 1160만 원 4번. 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거주자갑의 2021년도 자료다. 의료비 세액공제만 이렇게 세액공제를 물어보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만 물어보거나 의료비 세액공제만 물어보거나 그러면은 문제 풀만해요. 의료비 세액공제 1900 나와 있고 이제 분류만 잘하시면 되겠죠. 의료비 세액공제는 난임시술비에는 20%, 특정 의료비와 일반 의료비는 15%. 분류만 잘하면 됩니다. 난임시술비가 있죠. 그러니까 난임시술비 400만 원 있고요. 이번에 특정 의료비는 본인, 그다음에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그리고 희귀성 난치성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죠. 본인을 위한 의료비가 있죠. 이거 들어오는데 특정 의료비로 들어오는데 안경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안 들어가는 거니까 50만 원만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인자, 어차피 또 장애인이네. 장애인 의료비도 특정 의료비죠. 근데 모친은 65세 이상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죠. 모친에 대한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 1, 2외 의료비가 됩니다. 일반 의료비 공제. 자, 일반 의료비 공제는 일단 둘 중에 작은 거. 일반 의료비는 1, 2외 의료비에서 총금액의 3%를 뺀 금액과 700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이 되는 거죠.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예요. 5천만 원에 3% 하면 150만 원이잖아요. 마이너스 50만 원 되는 거네.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상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특정 의료비는 200만 원인데 그럼 어떻게 돼? 따라서 2번에서 3번 마이너스 금액을 빼면 되는 거죠. 3번에 20% 하면 되고요. 200에서 50 빼니까 150만 원. 150만 원에 15%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의료비 세액 공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102만 5천 원. 계산하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29번에 1번.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서 그 징수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퇴직소득도 원천 징수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2번.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고요. 퇴직소득은 완납적 원천에서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확정 신고 면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3번.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에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이 합산돼 가지고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미 과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긴 한데 발생 후에 지급이 안 돼 가지고 원천징수가 안 됐어요. 근데 이미 종합소득 할 때는 합산돼 가지고 과세가 이미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과세가 되고 나중에 지급하는 거죠. 그럼 이미 과세가 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천징수 하는 것 자체가 신고해야 되는 그 소득금액 파악하려고 원천징수 하는 건데 이미 신고가 다 됐는데 나중에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고 한 거 아닙니다. 그때 나중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천징수를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복식부 기부자가 재무상투표나 손익계산서나 합계잔액 시상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로 보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번에 개정된 내용 집어넣은 건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서 소득 처분을 나중에 해가지고요.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되는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소득세를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법인이 소득 처분을 나중에 해가지고 그래서 내 소득금액이 더 나중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큰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가산세를 내면 좀 억울하니까 그렇죠?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내가 그 소득세 더 증가되는 부분 내가 세금 신고하고 난 다음에 법인이 예전에 내가 낼 돈을 대신 내주고 송금불상에 상여 안 했다니까요. 한참 지난 다음에 세무조사 등을 받으면서 그때 가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된 거죠. 그럼 3년 전에 송금세에 상여해야 될 걸 안 한 거를 이제 와서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거죠. 법인이. 3년 전에 내 소득이
상여만큼 더 늘어났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당연히 그거 빠뜨리고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법인이 소득금의 변동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내가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 신고만 하면 그러면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내지 않게 해주겠다. 그죠? 예전에는 작년 규정은 추가 신고 납부를 해야지만 확정 신고 기한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제 납부는 하지 않더라도 추가 신고만 하면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납부 지원 가산세도 내기 싫으면 그때까지 납부도 하면 되는 거죠. 신고 납부를 굳이 동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신고만 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이번에 개정된 규정으로 들어온 겁니다. 됐어요.